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6월 15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순위 청약 있었던 신정뉴타운 1-1 구역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조금 뭐 요새 부동산 규제책 나온다고 말 많았던 부분도 있고, 이전에 지난주에 분양했던 단지들에 비해서 이렇게 바이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 관심이나 이런 게 살짝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싶기도 했고, 그 전날 저희 이제 확인했었던 특공 결과도 이전 단지들에 비해서 못했잖아요. 특공 소진율 결과도 이제 어제 1순위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처럼, 그러니까 예상처럼이라기보다는 다른 단지들 앞서 분양했던 데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53대 1이고요. 이제 주로 분양한 거는 84제곱미터, 주로 34평형대 분양 물량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2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 중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적었는데요. 청약 경쟁률을 보면, 지금 대략 이제 59제곱미터, 52제곱미터 이런 소형 세대수가 몇 개 없잖아요. 2개, 4개, 3개, 타입별로 많지 않아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50대 1 경쟁률도 나오고, 그 다음 뭐, 이제 59A 같은 경우는 뭐 94.5대 1, 뭐 67대 1 물량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결국은 세대수, 공급 세대수가 두 세대, 한 세대 적어서 이제 이렇게 경쟁이 몰린 거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게 8대 1, 한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는 미달도 났습니다. 54개 물량 중에서 54개 청약이 들어와서 미달도 있었거든요. 어제 특공 소진율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4A가, 이제 59는 어차피 특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84C 같은 경우는 0% 하나도 안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달이 난 걸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도 84A 같은 경우가 어제 보면 57%, 그 다음 84G 이런 게 이제 소진율이 높았는데, 청약 결과도 보면 84A가 뭐 8대 1 정도, 그 다음 84G가 10.52대 1, 그러니까 좀 경쟁률이 높죠. 그래서 이 청약하시기 전에 특공 소진율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이 관심을 좀 미리 읽어서 내가 꼭 청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좋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 청약해서 당첨, 이제 다음 주면 당첨 결과가 나오겠지만, 당첨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거나 이러면 당첨됐어도 막상 계약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뭐 예비 당첨 가고 내 집 마련 당첨자까지도 이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선착순까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봐야겠지만, 뭐 상황은 지금 이렇다는 거, 첫 기사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 뭐 시장이 지금 반응이 뜨겁다가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와 한편으로 계속 언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새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정책으로서 제시했던 도시 재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제 6개 유형, 15개 사업 모델 이런 식의 안을 뭐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게 막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공허하게 들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건 그거죠. 어떻게, how, 뭐 집을 이쁘게 어떻게 눈으로 보여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책 방향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모델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 사업도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이걸 모델로 해서 다른데 2차, 3차 하겠다라고 나가게 한 것처럼, 이제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로 좀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산동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심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비를 하는 그러니까 낡았던 것들을 다시 좀 쓸만하게 또는 이제 새 것으로 만드는 어떤 방향에 대한 거니까요. 이제 지역이나 아무래도 이제 처한 현안들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방송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서울에 대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서울만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구도심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각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재생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모델을 6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 15개 정도 이렇게 안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기사에서는 항상 이제 러프하게 이런 게 있답니다. 보도자료 정도 나오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이제 부처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안에 있는 이제 계획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정비사업 보완형인데 1번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보세요. 안전등급 D2 판정 건축물 정비, 방치주택지 추진 불가피지구. 예, 글자를 잘 못 읽네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불가피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안전등급 D 판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도 조금 덜어 있거든요. 진짜 열악해서 노후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풀어나가는 데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정비사업 형태로 가는데도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열악한 주거지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의 방식으로서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유형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멈춰선 지역들 중에서 이제 구릉지형 형태인 지역들, 원래 재개발이라는 게 옛날에 보면 산동네 재개발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형 자체가 구릉지인 지역에 과거에는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역 주변의 평지나 이런 데 재개발 사업이 이제 넘어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2004년에 기본계획,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재개발구역 좀 확대 지정하고 하면서 좀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 2000년 초반 90년대 막 이때 재개발로 지은 아파트들 보면 진짜 산동네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릉지를 주로 정비하는 방식이 이제 재개발 많이 쓰이긴 했었는데요. 이제 요새는 일단 아무튼 재개발은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저층 이런 구릉지형들 같은 데다 요새는 높은 아파트를 좀 안 짓게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재개발 추진하다가 멈춰선 지역이 구릉지형 이런 데도 많아서 요새는 막 그렇게 높게 못 짓다 보니까 사업성이 또 안 나오는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은 그 지형에 순응하는 지형에 맞는 노후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 모델이 어떤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뭐 이렇게 뭐 테라스 하우스 정도, 이제 뭐 소규모 뭐 한 몇십 세대 또는 뭐 200세대 정도 규모의 이런 어떤 그런 모델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이 아니겠냐 싶은데, 일단 시범 사업 나오는데 모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지역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있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LH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책정된 일부 자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새로 임대를 놓는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 매입 임대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걸 또 확장해서 저층 주거지나 이런 데에다가 또 한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의외인 게 역세권 정비형이라는 모델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비, 이게 역세권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역 주변은 꼭 지하 주차장이 많지 않아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주차를 완화를 많이 해줘도
많이 해서 이제 아파트를 또는 이제 주택을 높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왜냐 지하철이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는 역세권이니까 이제 이 역세권 주택의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30 청년주택, 예,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요건데, 그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사업 시행자들 넣어 역 주변에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주변에 땅 갖고 있으면 와서 신청해라. 그럼 일단 우리가 봐서 해주겠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임대 놓을 수 있는, 저렴하게 임대 놓을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용적률 종상향 해주겠다.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제 그걸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정비형이라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비하거나 또는 역세권 공유지를 활용해서 복합 사업구역을 추진한다거나. 그러니까 역세권 공유지 활용이라고 하면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민자역세 개발하고 했던 것처럼 역 지하철역 있는 땅이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유휴 토지들을 개발해서 복합 개발, 뭐 복합 사업이라고 하면 뭐 상가시설도 짓고 뭐 이런 모델로 가는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 지금 5번 역세권 정비형 내용을 보면 어떤 개발 이슈가 많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이라는 건데요. 뭐 생활복지주택, 농어촌 복지 공유주택, 중소도시 시내 정비 이런 건데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예,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공유재산 활용형인데요. 국공유지 위탁개발,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점일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 중에서 놀고 있는 거 있으면 개발해서 이 지역들도 뭔가 만들겠다. 근데 이걸 만들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항상 이런 빈 땅 있거나 하는 거는 뭐 지금 창동역세권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것처럼 시기가 되면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뉴딜이랑 맞물려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사실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일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은 비슷한 사례가 제가 뉴스 읽기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었나요? 뭐 경찰서 이런 땅 같은 경우도 이 경찰서가 쓰는 땅은 얼마 안 많은데 굉장히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경찰서 건축물 일부 만들고 남는 유휴 토지에다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건물 짓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어느 지역이었더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 혁신 공간 창출형이란 건데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다기보단 궁금하네요. 도심 신활력 거점 공간을 육성하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복합 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생산하는 도시, 생산하는 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도심 얘기가 나오니까 도심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어 있는 땅들, 이런 땅들에 뭔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내용만 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지만 뭔가 집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서 봤던 뭐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노후한 주거지를 뭐 정비하겠다 이런 모델이 아니라 조금 뭔가 지역의 거점이나 이런 걸로 육성할 수 있을 만한 데에 뭔가 좀 역량들을 집중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이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복합 기숙사 건축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뭐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 주변에다가 뭐 이런 걸 만들겠다 뭐 이런 모양새일 것도 같고요. 일단 뭐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각 지자체나 여러 지역들로부터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시범지역 지정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한 데에다가 요 맞춤 모델로 지금 앞서 설명한 이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일단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요 후속 기사나 후속 내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도 자료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하기 위한 안내문 같은 거, 이제 PDF 자료 같은 거 배포되면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코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을 때까지만. 기사 제목은 이제 한남뉴타운 재개발 탄력, 빌라 몸값 부르는 게 갑시다. 그래서 한남 3구역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 이제 눈앞에 오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몸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실 기사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다음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남뉴타운은 5개의 촉진구역이 있었습니다. 1, 2, 3, 4, 5 5개가 있었는데 이 구역이 촉진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개발 안 합니다. 2, 3, 4, 5 4개 구역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역 쪽으로 있는 게 2구역인데 그쪽은 상권이 되게 좋은 지역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한남 2구역에 약 한 22%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광 특구가 있는 이 지역을 구역에서 재척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이 줄어든, 한 22% 정도 줄어들고, 이제 이태원역 밑으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제외하기로, 그러니까 구역이 좀 줄어들면서 가게끔 해서 이제 촉진계획 변경한다는 얘기고요.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4구역은 요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옆으로 있는 데인데요.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강변북로 쭉 타고 오시다 보면 이쪽에 삼성레미안 현대일스테이트 아파트, 그 다음에 주상복합 하이페리온 있고요. 한남동 하이페리온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신동아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한남동에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신동아 아파트가 이 한남 4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기사에 보면 이 한남 4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를 해서 지금 이 참여하는 거에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전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신동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했다 그래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그럼 한남 4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서 넣고, 사업구역 안에 거긴 놓고 리모델링만 해주는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지 재척한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촉진계획 변경안을 좀 봐야 저도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죠. 신동 아파트가 사실 한강변 쪽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뺏기거나 이런 게 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촉진계획 변경안 나중에 나오면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 5구역은 기존의 지형과 도로를 고려해서 359가구의 아파트 짓는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한남 5구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남 뉴타운의 제일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왜 제일 가격도 비싸고 나중에 이제 동빙고역 생기는데 옆이구에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사실 지금도 관심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재정비 촉진 계획안들 변경되는 거 나오고 하면 그때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단계로 보면, 전체적인 단계로 보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조합 설립은 했지만 사업 인가 못 받고 다시 촉진 계획 변경하는 단계라서 전체 로드맵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온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촉진 계획 정도 변경된 내용 나오면 놓고 한번 그때쯤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내용이 기네요. 예, 앞에 도시재생 얘기가 길어져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23만 채 입주 폭탄, 하반기 입주 물량 엄청 많아서 전셋값 좀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기사인데, 제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갭 투자, 전세 물량 많아서 전세가 가격 떨어지면 확실히 그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 흔들리면서 역전세난처럼 흔들려서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사 같이 봤어요. 보면 올 하반기에 전국에 한 23만여 채 정도가 입주를 하고, 이게 올 상반기에 비해서 54% 많은 물량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경기 지역이 9만 4천 세대, 전국 입주 물량의 41%니까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서울 주변으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많은 게 맞는데, 제가 또 이제
사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 서울 안에 멸실 물량도 되게 많아요. 이제 둔촌 이주하는 것도 있죠. 고덕은 뭐 이주 다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덕 6단지가 아직 안 했나요? 강남권에 또는 이제 강북 재개발 중에서도 이주 들어가는 데들이 있고, 물량들, 멸실되는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전월세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입주 물량보다 어떻게 보면 멸실 물량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일일이 뭐 계산하고 통계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울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있는 몇 개 지역들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올 하반기에,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마포든 아니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마포, 종로, 성동, 강남 뭐 입주 물량들이 덜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막 보이는 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또 이게 오히려 멸실이나 이런 걸 또 이주해 나갈 게 더 많고,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또 다른 상황이 서울에 한정해서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경기도권에 입주 물량이 있다는 건 그 배후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카바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다 기사 읽으면서 그러네요. 결국 네가 하는 말이 카더라 아니냐 그런데 정말 카더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저희 북카페가 언론을 탔네요. 엊그저께도 뭐 한번 탔지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내용으로 또 뉴스에 올랐습니다. 실시간 최고가 놀이 부동산 인지된 한국 기사인데요. 기사 읽어볼게요. 무슨 아파트 실거래가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경신했네요. 경전철 공사하고 주변 재개발 들어가면 조만간 12억 원까지 계속 오르겠어요. 회원수 18만 명,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에는 최근 몇 달간 이런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고, 뭐 회원들이 최고가 찍는 거를 카페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이 되게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카페 운영자니까 뭐 그렇지만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내용이 정보지만 비대칭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고가 아파트가 갱신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 빠졌어요, 하락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회원들이 우리 아파트가 이만큼 비싸졌으니까 부럽죠? 빨리 지금이라도 뭐 이런 뉘앙스로 글을 쓰지, 이제 안 좋은 면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런 부분만 드러나니까 이거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저희 카페가 지금 막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고 방문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되면 아마 규모가, 뭐 회원수는 탈퇴를 안 하는 이상은 유지가 되겠지만, 저는 사실 카페를 보면서 회원수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회원의 활동량이거든요. 이 활동량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됩니다. 뭐 얼마나 로그인 들어와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거나 페이지 뷰가 많거나 검색을 많이 하거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활용하거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네이버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 활동량이 드러나는데요. 활동량 지수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합니다만, 뭐 주식값 게시판 뭐 이런 데 가면 나 수익 인증, 뭐 이렇게 돈 벌었어야 하는 인증은 하지만 나 망했어요 인증 이런 건 별로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망한 사람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카페도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돈 벌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있지만, 안 좋은 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카페 와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저희 카페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개설은 2006년이지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의 부동산 어떤 전체 10년을 놓고 봤을 때 하락장을 견뎌온 카페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락장에서 썼던 글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락장에서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 안에 글들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서도 계속 카페 운영을 해왔고, 이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시절에 카페를 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카페 안에서 또는 여러 다른 블로그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글이 뭐냐면요, 시황 알려주는 글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목동의 어느 지역은 뭐 어떻게 됐고요, 뭐 어느 지역은 분당은 요새 뭐가 어떻고요, 어느 마포의 어느 아파트는 요새 얼마 거래가 됐다고 하고, 이걸 쭉 하나의 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에디터입니다. 글 쓰시는 분이에요. 라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글 한번 쫙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댓글 쫙 달리고 좋아요 달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뭐 얼마 올라갔어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은 가격 변동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되게 어떤 찾고 싶은 사실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 이렇게 폄하당할 글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라면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어울러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잖아요.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동하고 하는 거니까 좀 사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났지만 이게 좋은 이미지로 난 기사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뉘앙스의 기사로 우리 북카페가 이제 언론을 타는 건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소심한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대략 좀 몇 가지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